사람들은 흔히 세무조사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상담 현장에서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 단 한 번의 송금으로 인생이 뒤집히는 장면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7월 말 숨이 턱 막히는 한여름. 한 장의 이미지가 카톡방을 타고 번졌습니다. 손주에게 50만 원만 보내도 AI가 당신의 계좌를 실시간 감시한다. 단 몇 시간 만에 전국으로 퍼져나간 이 문장은 마치 영화 속 비밀 수사처럼 사람들의 불안을 자극했습니다. 저는 20년 경력의 세무사이자 세무조사 대응 전문 컨설턴트로 이런 소문이 단순한 가십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가 바뀌고 기술이 사람보다 먼저 이상 신호를 잡아내는 시대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날 제 손에 들어온 자료에는 생각보다 훨씬 거대한 변화의 단서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50만 원보다 훨씬 더 깊고 더 오래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되니까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일상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희진 채널 구독하고 꼭 알아야 할 정보 놓치지 마세요. 한여름 무더위가 절정에 달한 7월 말입니다. 요즘 단톡방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손주나 자녀에게 50만 원만 보내도 국세청이 AI로 계좌를 실시간 감시한다는 이야기가 순식간에 퍼지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부터 당장 모든 송금 내역이 전부 들여다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세무 현장에서 오랫동안 상담과 조사를 경험해온 사람으로서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사실과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적으로 국세청이 모든 국민의 계좌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금융실명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계좌 내역 조회는 반드시 법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근 국세청이 차세대 인공지능 분석 시스템을 도입해 세무조사 대상 선정 과정을 훨씬 정교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 초부터 이미 법인세 정기조사에 AI가 활용되고 있었고 7월부터는 개인사업자까지 그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국세청은 이 시스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이는 단순히 조사 건수를 무작정 늘리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억울한 조사를 줄이고 탈세 가능성이 높은 건을 더 효율적으로 걸러내기 위한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100건을 조사하던 것을 AI 분석을 통해 200건 정도까지는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1000건으로 폭증시키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세무조사는 국세청 직원이 직접 수행해야 하고 인력과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50만 원만 보내도 바로 조사한다는 식의 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러나 AI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거래 패턴 분석이 훨씬 정밀해진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거래 내역이 불필요하게 오해받지 않도록 기록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세무조사 건수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민원이 폭증하기 때문에 국세청은 매년 조사 건수를 일정 범위에서 조절합니다. 무조건 늘리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만 선별합니다. 작년에는 AI 분석을 활용해 주로 법인 대상의 탈세 조사를 진행했지만 올해 7월부터는 개인까지 그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국세청은 이 과정을 통해 조사 대상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미 올해 조사 건수 목표는 최대치에 도달했지만 그 안에서 더 정확하고 합리적인 대상을 추려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AI 시스템은 정기 세무조사뿐 아니라 비정기 세무조사에도 적용됩니다. 작년에만 1,800만 사업자의 재무제표와 신고서가 분석 데이터로 사용되었고 이를 토대로 시스템을 꾸준히 학습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7월 말부터는 개인 정기조사 대상 선정에도 AI가 본격 가동되고 있습니다. 물론 10만 원, 20만 원씩 주고받는 가족 간소액 거래까지 당장 전부 소명 요구를 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면 거래 패턴 분석 범위와 정밀도가 현재보다 훨씬 넓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루머처럼 들리더라도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실제 사례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국세청은 이미 미래 추진단을 출범시켜 AI 기반 국세행정 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는 숫자와 데이터 패턴이 명확히 잡히면
은닉 자산 탈세 장부 조작 같은 전형적인 유형을 AI가 먼저 포착하고 사람이 이를 검증하는 구조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세무조사의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정밀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입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법은 모르면 손해인 경우가 많습니다. 언젠가 세무조사 가능성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나 불이익을 막는 길입니다. 결국 지식과 준비가 최고의 방어입니다. 최근 새로 취임한 국세청장이 첫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체납액이 110조 원에 달합니다. 이를 전수조사에 AI로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막대한 체납액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AI 활용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직접 일일이 자료를 확인하느라 한계가 있었지만 이제는 방대한 데이터를 AI가 먼저 걸러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세무 공무원이 신속하게 조치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 AI는 단순한 조사 도구를 넘어 세무 컨설팅에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홈택스 손택스에서 실시간으로 질문에 답변하고 맞춤형 절세 팁을 제공하는 기능이 확대됩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직접 가지 않아도 일정 수준의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눈앞에 다가온 것이죠. 그렇다 보니 일부에서는 이제 10만 원, 50만 원 주고받는 가족 간송금까지 전부 감시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적이 아니라 법과 절차 안에서 세무 행정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문제는 정보 부족에서 오는 불필요한 오해입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복잡한 세법 때문에 어디에 물어볼 데가 없어 세무사를 찾는 국민들을 위해 앞으로는 더 많은 정보를 직접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도 AI가 수많은 세무조사 사례를 학습해 재무제표나 기본 자료만 입력해도 탈루 가능성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기초 단계지만 몇 년 안에 정밀도는 훨씬 높아질 겁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국세청이 아무 근거 없이 개인 계좌를 들여다보는 일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금융실명거래법에 따라 계좌 내역 조회는 반드시 법에서 정한 사유, 예를 들어 명백한 혐의나 제보가 있고 세무조사에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가능합니다. 마음대로 딸깍하고 열람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법적 절차를 거친 조사라면 계좌 내역이 열람될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야 합니다. 국세청 직원들은 절대 한가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만 봐도 야근 수당도 받지 않으면서 늦은 밤까지, 심지어 주말에도 묵묵히 일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공무원도 열심히 일한다고 하다가 막상 조사 대상이 내가 되면 태도가 바뀌는 경우가 많죠. 적대적 시각을 조금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하루 1천만 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은 예전부터 FIU 금융정보분석원의 CTR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에 따라 분석 대상입니다. 이 제도는 2006년 5천만 원 기준으로 시작됐고 2019년 7월부터 1천만 원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하루 1천만 원 이상 인출하면 자동 보고됩니다. 요즘은 이런 고액 인출이 발생하면 은행 직원이 먼저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합니다. 실제 범죄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필요로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FIU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필요하면 국세청으로 자료를 넘깁니다. 국세청은 해당 자료를 받아 1차 필터링을 거친 뒤 증여세 공제 범위를 초과하는 고액 거래나 고가 자산 구매와 연관된 경우에만 본격 조사에 착수합니다. 특히 현금 인출 후 고급 자동차나 부동산을 구입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돈 말고 다른 자금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기고 그때부터는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부동산 등기나 고가 물품 구매 내역은 국세청에 자동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AI가 실시간으로 계좌를 안 본다. 는 말이 곧 걱정 없이 생활비를 줘도 된다. 는 뜻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증여세 세무조사가 많이 이루어지는 대표적 세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투자 자금 증여입니다. 요즘 자녀에게 직접 주택을 사주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주택 가격 폭등과 대출 규제 강화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금을 코인이나 주식으로 줘서 자녀가 자산을 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3억 원으로 시작해 10억 원을 벌었다고 합시다. 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 조사합니다. 계좌 추적 결과 부모로부터 송금받은 사실이 드러나고 빌렸다고 주장하지만 이자 지급 기록이 없다면 사실상 증여로 판단됩니다. 더 무서운 건 이렇게 번 돈이 바로 걸리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대부분 그 돈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순간 두 번째 케이스인 주택 취득 자금 조사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는 주택 취득 자금 조사입니다. 본인의 연소득과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고가의 주택을 매입하면 자금 출처를 반드시 소명해야 합니다. 특히 코인이나 일부 금융상품 수익은 현재 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해 국세청 과세 자료에 전혀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증빙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3억 원을 빌렸다고 주장하더라도 이자를 지급한 기록이 없다면 곧바로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이자 납부 내역, 계좌이체 기록, 상환 일정 등이 객관적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단순 진술보다 금융거래 증빙을 더 신뢰합니다. 2025년 현재 3.19 대책과 6.27 대책 이후 주택거래는 거의 현미경 검사 수준의 조사를 받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크게 확대되었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는 조사 1순위에 오릅니다. 국세청은 이를 사업 목적 외 대출의 편법 사용으로 보고 철저히 들여다봅니다. 과거에는 계약서만 제출해도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매입 자금의 흐름을 계좌 단위로 추적합니다. 매매 대금이 어디서 입금됐는지, 중간에 현금 인출이나 타인 계좌 경유가 있었는지, 심지어 해외 송금 기록까지 확인합니다. 그러니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주택 거래는 이제 거의 100% 조사 대상이 된다고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전세금 지원입니다. 최근 신혼부부 자녀에게 집을 사주는 대신 전세 보증금을 한 번에 넣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이건 생활비나 주거비 지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세청의 시각은 다릅니다. 큰 금액이 한 번에 또는 반복적으로 송금되면 이는 생활비가 아니라 재산 이전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미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어 모든 전세 계약과 보증금 규모가 전산에 기록됩니다. 예전처럼 그냥 가족끼리 준 거다 라고 설명해서 넘어가기는 힘듭니다. AI 분석 시스템은 전세 계약서 데이터와 금융거래 내역을 비교해 보증금이 가족 계좌에서 나왔는지, 금액이 과도한지, 과거 유사 거래가 있었는지를 자동으로 식별합니다. 예를 들어 2억 원 전세 계약을 했는데 보증금 전액이 부모 계좌에서 바로 이체됐다면 AI는 이를 고위험 거래로 표시합니다. 이때 부모가 이건 생활비다 라고 주장해도 전세 계약이라는 명확한 자산 취득 행위가 결합되었기 때문에 증여세 조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반복성이 있으면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년 수천만 원씩 자녀 전세 계약 갱신 때마다 지원했다면 누적 금액이 커지고 그 기록은 고스란히 남습니다. 즉, 생활비나 주거비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자금을 주고받더라도 금액 횟수 용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특히 부동산 취득이나 전세금 지원처럼 계약과 등기, 신고가 수반되는 거래는 국세청의 데이터베이스와 100% 연동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세무조사에서 가장 많이 조사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생각했던 분들입니다. 방심은 가장 큰 위험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 제 전문 분야인 상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세는 사망일 기준 재산만 보고 계산한다 라고 오해하십니다. 그러나 실제 세법은 훨씬 더 엄격합니다. 상속 개시일 사망일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의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의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도 모두 상속 재산에 합산됩니다. 상속인의 대표적인 범주는 배우자와 자녀입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의 대표적인 예는 손주입니다. 특히 손주에게 교육비나 결혼자금 명목으로 증여를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도 예외 없이 합산 대상이 됩니다. 즉 평소 생활비라고 하며 건네준 금액도 이 기간 안에 해당하면 전부 드러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를 기준으로 10년 전은 2015년입니다. 기억하시죠? 바로 그 무렵부터 주택 가격이 본격적으로 급등했습니다. 국세 통계를 보면 2015년, 2020년 사이 증여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모님들이 지금 집을 안 사주면 자녀가 생활 기반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많은 분들이 자녀 명의로 주택을 사주거나 전세금을 대신 내주는 방식으로 적극 지원했습니다. 문제는 그 당시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갔다고 해서 앞으로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직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그것은 단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향후 10년 안에 돌아가신다면 그동안의 거래 내역이 모두 조사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과거에 내지 않았던 증여세의 가산세 100% 이상이 붙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상속세까지 더해진다면 세금 폭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저는 지금도 이런 사건과 관련된 세무조사 방어를 자주 맡고 있습니다. 경험상 10년 내 거래 내역을 미리 점검하고 기간이 남아있다면 사전에 대책을 세우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빌린 돈이라면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하며 상환 내역을 계좌이체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남겨야 합니다. 말로만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면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세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부모님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입니다. 건강식품이나 보약을 챙겨드리고 정기검진을 도와드리는 것은 단순한 효도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족 재산을 지키는 현명한 전략입니다. 부모님이 오래 사시면 그만큼 상속 시점이 뒤로 밀리기 때문에 증여 합산 기간 10년, 5년에 해당하는 거래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립니다. 50만 원이나 20만 원을 주고받았다고 해서 AI가 즉시 세무조사를 한다는 것은 과장된 소문입니다. 그러나 금액이 크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거나 특히 상속과 연관된 증여라면 언젠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설마 라는 생각은 버리시고 지금부터라도 거래 기록과 증빙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최근 국세청이 AI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면서 세무조사 방식이 과거와는 전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세무조사가 다소 선택적이고 제한적으로 진행됐다면 이제는 방대한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사전에 분석해 의심 거래를 찾아내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구조가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걱정해야 하느냐고 말씀하시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도와 상관없이 세법상 문제로 분류될 수 있는 거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족 간의 금전거래, 투자 자금 지원, 주택 구입, 전세금 지원 그리고 상속과 관련된 증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앞으로 AI 시스템이 더 정밀해지면 우리가 평소 괜찮다고 생각했던 거래까지도 분석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5년 전 자녀에게 결혼 준비 자금으로 준 5천만 원, 손주에게 유학비 명목으로 송금한 3천만 원 같은 경우입니다. 당시에는 문제없이 지나갔더라도 상속이나 다른 조사 계기가 생기면 그 기록이 다시 불려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10만 원, 20만 원 같은 소액 거래까지 전부 조사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기술 발전 속도를 감안하면 앞으로 패턴 분석의 정밀도가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단순 금액이 아니라 거래의 빈도, 시기, 상대방,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특정 패턴에 해당하면 위험 신호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조언은 모든 거래를 투명하게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 간 거래는 반드시 계좌이체로 하고 필요하면 간단한 차용증이라도 작성하십시오. 나중에 조사관 앞에서 증빙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서류 한 장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사전 점검입니다. 10년 내에 있었던 큰 금액 거래를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부모, 자녀, 손주 간의 송금, 부동산 취득 자금, 전세금 지원 내역 등을 표로 만들어 놓으면 혹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있는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세무사 상담을 통해 이런 자료를 점검하면 세무조사 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속증여 계획의 장기적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야 상속 계획을 세우지만 그때는 이미 10년 합산 규정 때문에 세금을 크게 줄이기 어렵습니다. 최소 10년 이상의 계획을 세우고 가능하다면 조금씩 분산 증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번째는 심리적 거리 두기입니다. 세무조사라는 말을 들으면 괜히 겁이 나고 국세청을 적처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국세청 직원들도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법과 제도를 잘 이해하고 정당하게 대응하면 불필요한 갈등은 줄어듭니다. 오히려 이런 제도를 활용해 세금 상담을 받고 절세 전략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세금 문제는 종종 가족 간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미리 상속증여 계획을 가족과 공유하고 왜 이런 방식으로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세무조사가 들어와도 가족이 한 목소리로 대응할 수 있고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여름, 우리는 AI 시대의 세무 행정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금 제도는 점점 더 데이터 중심, 패턴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모든 거래를 투명하게. 둘째, 미리 준비하고 기록하는 습관. 이 두 가지만 지켜도 대부분의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미 위험 신호가 있는 거래를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정리하십시오. 증빙을 보완하거나 세무사와 상의해 합법적인 조치를 취하면 나중에 받을 충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세무조사는 피할 수 없을 때도 있지만 대비는 언제나 가능합니다. 준비된 사람은 세무조사가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신 여러분께서 앞으로는 혹시라는 불안 대신 나는 준비되어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이 콘텐츠는 더 많은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복지 정보와 실제 사례를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전달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